거친 숨소리가 좁은 방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땀에 젖은 삼배 적삼이 연화의 등줄기에 차갑게 달라붙었다가 떨어지기를 반복했다. 더 낮게 엉덩이를 뒤로 쭉 빼야지. 마치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말이여. 달치의 목소리는 평소에 그 칠칠 맞은 톤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연하는 허벅지가 터질 것 같은 고통을 참아내며 이를 악물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자식. 남들이라면 단꿈에 젖어 있을 이 시간에 그녀는 제 남편이라는 작자에게 이끌려 기이한 춤사위를 벌이고 있었다. 달치는 희죽거리며 연화의 주위를 뱅글뱅글 돌더니 갑자기 그녀의 허리를 툭 하고 쳤다. 그 가벼운 손길에 연화의 중심이 무너지려던 찰나 달치의 단단한 팔이 번개처럼 그녀의 겨드랑이를 받쳐 올렸다. 아이고, 우리 셋이 넘어지면 큰일 나지. 자, 다시. 이번에는 앞마당에 떨어진 콩 줍는 신업을 해보자고. 연화는 눈물이 핑 돌았으나 기이하게도 몸 안 깊은 곳에서 뜨거운 기운이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도대체 이 바보 천치 같은 사내는 왜 매일 밤마다 사람을 이토록 괴롭히는 것인가? 그녀의 머릿속은 원망과 의문으로 뒤엉켜 있었다. 연화가 이 꼴불견인 산에 최달치와 혼례를 치른 것은 불과 보름 전의 일이었다. 한양 바닥에서 내로라 하는 세도가의 영예였던 그녀의 집안은 부친이 영모에 휘말려 삭탈관직 당하고 가산이 적몰되면서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다. 늙고 병든 아비와 갈 곳 잃은 어미를 건사하기 위해 연화는 눈물을 머금고 매파가 가져온 혼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상대는 마을에서 소문난 바보 최달치였다. 그는 멀쩡한 허우대를 가지고도 하루 종일 콧물을 흘리며 동네 아이들과 흙장난이나 치는 위인이었으나 그의 조부가 남겨둔 유산 덕분에 밥은 굶지 않는다는 것이 유일한 장점이었다. 혼례날 연지 곤지를 찍은 연화의 고운 얼굴과 해벌레 웃으며 침을 흘리는 달치의 모습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혀를 차게 만들었다. 꽃이 솥동에 꽂혔구만. 쉰내 마을 안악들의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꽂혔지만 연화는 묵묵히 그 운명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신혼 첫날 밤부터 달치는 합방은커녕 자정이 되면 벌떡 일어나 연화를 깨워대기 시작했던 것이다. 색시야, 우리 재미난 놀이하자. 응? 달치는 첫날 밤 신방에 들어오자마자 옷고름을 풀기는커녕 연화의 손목을 잡아 끌며 칭얼거렸다. 연화가 거부하려 하자 그는 바닥에 드러누워 발버둥을 치며 떼를 썼고 시부모가 깰까 두려웠던 연화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의 장단에 맞춰주어야 했다. 그것이 이 고행의 시작이었다. 달치는 그것을 부부 금슬 좋아지는 체조라고 불렀지만 그 동작들은 하나같이 기괴하고 민망하기 짝이 없었다. 한쪽 다리를 들고 닭싸움을 하듯 버티게 하거나 양팔을 허공에 휘저으며 파리를 쫓는 시계를 수백 번씩 시키는 시기였다. 연화는 자신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 이런 모욕을 당하나 싶어 서러움에 푹 빠쳤으나 이상하게도 그 동작들을 따라하고 나면 온몸이 개운해지고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 지금도 달치는 연화의 자세를 교정해 준답시고 그녀의 어깨와 골반을 툭툭 건드리고 있었는데 그 손길이 닿는 곳마다 찌릿한 전류가 흐르는 듯했다. 자, 이제 마지막이야.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듯이 크앙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을 내질러봐. 달치가 흉내를 내며 앞발을 휘적거렸다. 그 모습이 너무나 우스꽝스러워 연화는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그러나 그녀는 곧 마음을 다잡고 달치가 시키는 대로 기마 자세를 낮추고 주먹을 앞으로 뻗었다. 크앙. 연화의 기합 소리는 모기 소리만큼 작았지만 달치는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 잘한다, 잘한다. 우리 셋이 힘이 장사네. 그는 연화의 주먹을 감싸주며 자세를 바로잡아 주었다. 그때였다. 달치의 손바닥에서 묵직하고 따뜻한 기운이 연화의 주먹을 타고
팔뚝을 지나 심장까지 순식간에 파고들었다. 연하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찰나의 순간 달치의 눈빛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서늘하게 빛난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다시 쳐다본 그의 얼굴은 여전히 멍청하게 웃고 있는 바보 달치 그대로였다. 매일 밤 반복되는 이 기이한 훈련은 연화의 몸을 서서히 바꿔놓고 있었다. 처음에는 물동이 하나이기도 벅차하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장작을 패는 도끼질이 제법 손에 익었고 험한 산길을 오르내려도 숨이 차지 않았다. 마을 우물가에서 안악들이 달치의 흉을 보며 연하를 동정할 때면 예전 같으면 수치심에 고개를 숙였을 테지만 이제는 묘한 배짱이 생겨 그들의 시선을 담담하게 받아칠 수 있게 되었다. 어느 날 낮 달치가 동네 꼬마들에게 놀림을 당하며 돌팔매질을 맞고 들어왔을 때 연화는 울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닦아주며 알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그녀는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달치가 가르쳐준 그 체조를 더욱 열성적으로 따라했다. 마치 그 동작들 속에 자신과 남편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은 사람처럼 말이다. 달치는 그런 연화를 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으나 연화는 땀에 눈이 가려 그 표정을 보지 못했다. 달빛이 창호지 문을 은은하게 비추던 어느 밤, 훈련의 강도는 평소보다 훨씬 높았다. 달치는 연화에게 눈을 감게 하고는 주변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소리에 집중하라고 시켰다. 색시야, 눈을 감고 쥐새끼가 어디로 지나가는지 맞춰봐. 못 맞추면 내일 밥은 꽁보리 밥이야. 그는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연화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바람이 처마 끝을 스치는 소리, 마당의 풀벌레 소리, 그리고 달치가 발을 옮기는 아주 미세한 인기척. 연화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회전하며 허공을 향해 손을 뻗었다. 탁! 놀랍게도 그녀의 손끝에 달치의 옷자락이 스쳤다. 눈을 뜬 연화는 자신의 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고 달치는 바닥에 주저앉아 깔깔거리고 웃었다. 아이고, 잡혔네. 잡혔어. 우리 색시 귀신이네. 그는 과장되게 놀란 척했지만 그가 바닥을 짚고 일어설 때 보인 움직임은 날렵하기 그지없었다. 그날 밤에 훈련이 끝나고 거칠어진 호흡을 고르는 연화에게 달치가 다가왔다. 평소처럼 장난스러운 말투가 아니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연화의 어깨를 잡았다. 색시야. 낮게 깔린 그의 목소리에 연화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다. 이것이 바보달치의 목소리란 말인가? 나 내일 멀리 가야 돼. 달치의 말은 뜬금없었다. 어디를 가신단 말입니까? 이 밤중에 갑자기 무슨... 연화가 당황하여 물었지만 달치는 다시 헤헤거리며 코를 훌쩍였다. 아랫마을 장터에 엿장수가 왔대. 내가 가서 제일 맛있는 호박엿 사올게. 며칠 걸릴지도 몰라. 연화는 기가 찼다. 고작 엿을 사러 며칠씩이나 집을 비운단 말인가. 하지만 달치의 눈동자는 흔들림 없이 고요했다. 그는 연화의 손을 잡고 그녀의 손바닥에 무언가를 꾹 눌러 쥐어주었다. 그것은 달고 다른 나무 조각이었는데 자세히 보니 사람의 형상을 한 작은 목각 인형이었다. 그 인형은 오늘 밤 연화가 수없이 반복했던 바로 그 춤사위의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내가 올 때까지 심심하면 이거랑 놀고 있어. 알았지? 꼭이야. 달치는 신신당부를 했다. 연화는 멍하니 목각 인형을 내려다보았다. 투박하게 깎은 인형이었지만 그 곡선과 균형은 예사롭지 않았다. 마치 살아 움직이는 무인의 기백이 서려 있는 듯했다. 서방님, 정말 엿 때문에 가시는 겁니까? 연화가 재차 물었지만 달치는 대답 대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코를 골기 시작했다. 연화는 잠들지 못했다. 남편의 등에서 느껴지는 낯선 위압감과 그가 남긴 말의 무게가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기 때문이었다. 새벽 닭이 울기 전 달치는 주섬주섬 보찜을 쌌다. 보찜 속에는 낡은 옷가지 몇 벌과 주먹밥 두어 덩이가 전부였다. 살인문 앞까지
배웅을 나간 연화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달치의 옷자락을 잡았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밥 굶지 마시고요. 그녀의 말에 달치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색시도 밥 잘 먹고 있어. 내가 오면 여쭐게.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성큼성큼 마을 어귀를 향해 걸어갔다. 연화는 그 뒷모습이 안개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평소의 구부정한 걸음걸이가 아닌 마치 천하를 호령하는 장수와도 같은 당당한 보폭이었다. 그녀는 문득 지난밤 그가 가르쳐준 동작 하나를 떠올리며 무의식적으로 팔을 들어보았다.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날카롭게 귓가를 스쳤다. 이것은 춤이 아니다. 연화는 그제야 깨달았다. 지난 보름간 자신이 흘린 땀방울이 단순한 유의가 아니었음을, 남편 최달치는 그녀에게 무언가를 남기고 떠난 것이다. 그것이 그녀를 지킬 방패가 될지, 아니면 그녀를 험한 운명으로 이끌 칼이 될지는 알 수 없었지만 말이다. 달치가 떠난 후 집안은 절간처럼 고요했다. 시부모님은 일찍이 돌아가셨기에 넓은 초가에는 오직 연화 혼자뿐이었다. 그녀는 마루에 앉아 달치가 준 목각 인형을 만지작거렸다. 인형의 바닥에는 무이무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글자를 모르는 척했던 달치가 새긴 것일까?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답을 해줄 사람은 없었다. 그때 살인문 밖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다. 이리 오너라, 여기 주인장 있는가? 거만한 목소리의 주인은 마을의 유지이자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배진사의 집사였다. 연화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바보 남편이 있을 때는 그나마 그를 핑계로 피해갈 수 있었던 세상의 풍파가 이제는 홀로 남은 그녀에게 정면으로 들이닥치려 하고 있었다. 연화는 본능적으로 목각 인형을 품속 깊이 감추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대문이 거칠게 열리고 배진사의 하인들이 흙투성이 신발을 신은 채 마당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의 눈빛은 하나같이 음흉하고 불순했다. 아이고, 최서방이 집을 비웠다지? 우리 진사 어른께서 새댁이 혼자 적적할까봐 걱정이 태산 같으셔서 말이야. 집사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연화의 위아래를 훑어보았다. 연화는 치밀어 오르는 모욕감을 참으며 차갑게 응수했다. 남편이 잠시 출타 중이오니 볼 일이 있으시면 나중에 다시 오시지요.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집사는 잠시 움찔했으나 곧 비웃음을 터뜨렸다. 허허, 양반댁 규수라더니 콧대 높은 것 좀 보소. 바보 마누라 주제에 어디서 훈계질이야. 그가 손을 뻗어 연화의 어깨를 잡으려 했다. 그 순간 연화의 몸이 저절로 반응했다. 지난밤 달치가 가르쳐준 파리를 쫓는 동작이었다. 그녀의 손이 부드러운 원을 그리며 집사의 팔목을 쳐냈고 중심을 잃은 집사는 볼썽사납게 마당에 엉덩방아를 채고 말았다. 정적. 하인들도 집사도 그리고 연화 자신도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집사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씩씩거렸다. 이 요망한 년이 감히 내 몸에 손을 대. 그는 흙을 털고 일어나며 하인들에게 눈짓을 했다. 뭐 하고 있어? 저 년을 당장 끌어내. 험상궂은 사내들이 연화를 향해 다가왔다. 연화는 뒷걸음질 치며 마루 기둥에 등을 기대었다.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동시에 품속의 목각 인형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 같았다. 할 수 있다. 귓가에 달치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하지만 호랑이처럼 연화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자세를 낮췄다. 그녀의 눈매가 전과는 달리 매섭게 변해 있었다. 바보 남편이 없는 빈집. 이제 그녀는 스스로를 지켜야만 했다. 이것이 달치가 예비한 시련의 시작임을 그녀는 직감하고 있었다. 마당에 흐르는 정적은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에 고요함보다 더 무겁고 끈적거렸다. 연화의 손끝에 맞아 엉덩방아를 타섰던 집사는 붉게 달아오른 얼굴을 감싸 쥐고 바닥에서 뒹굴었다. 이 인연이 미쳤나?
어디서 감히 양반집 아랫사람에게 손찌검이야. 집사가 악을 쓰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방금 전 연화가 보여준 움직임은 아녀자의 연약한 손길이라기엔 너무나 매서웠고 우연이라 치부하기엔 기이할 정도로 정교했기 때문이었다. 하인들이 쭈뼛거리며 다가오려 하자 연화는 다시 한번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난밤 달치가 장난처럼 가르쳐준 빨랫줄 털기 동작이 스쳐 지나갔다. 양팔을 옆으로 넓게 벌리고 허리의 반동을 이용해 강하게 털어내는 그 동작이 지금 이 순간에는 다가오는 사내들의 기세를 꺾는 거대한 방벽처럼 느껴졌다. 연화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그들을 쏘아보자 사내들은 주춤하며 뒷걸음질 쳤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 여인은 겉보기엔 가녀린 꽃 같지만 그 속에는 건드려선 안 될 가시가 돋아나 있다는 것을. 오늘은 이만 물러가라. 내 말이 들리지 않느냐. 연화의 호통 소리가 담장을 넘어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평소 조신하고 말수적던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서슬퍼런 기세에 눌린 집사는 분함을 이기지 못해 씩씩거리면서도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다. 두고 보자. 내년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배진사 어른께서 직접 오시면 뼈도 못 추릴 줄 알아라. 집사는 하인들의 부축을 받으며 대문 밖으로 사라졌고 그들이 남기고 간 욕설과 저주만이 마당에 어지럽게 흩어졌다. 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긴장이 풀린 연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가 없었다.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흥건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쓸어내렸다. 방금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양반가의 규수로서 평생을 살아온 그녀에게 사내들에게 맞서고 호통을 치는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가슴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쾌감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난생 처음 맛보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움켜쥔 자만이 느낄 수 있는 짜릿한 해방감이었다. 날이 저물고 어둠이 깔리자 초가 삼가는 무덤처럼 적막해졌다. 달치가 없으니 집안은 텅 빈 것만 같았고 문풍지를 흔드는 바람 소리조차 귀신이 우는 소리처럼 들려왔다. 연화는 부엌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찬밥 덩어리를 물에 말아 넘겼다. 목구멍이 까칠하여 밥알이 모래알처럼 느껴졌지만 살아야 한다는 본능이 그녀를 채찍질했다. 마을 사람들 그 누구도 연화의 집에 얼씬거리지 않았다. 배진사의 눈밖에 날까. 두려워 모두가 그녀를 외면한 것이다. 우물가에서 만난 옆집 안악조차 연화가 다가오자 황급히 물동이를 이고 도망치듯 사라져버렸다. 철저한 고립이었다. 연화는 냇마루에 앉아 달이 뜨기를 기다렸다. 달치가 떠나기 전 쥐어준 목각 인형을 손에 쥐고 그 투박한 질감을 느끼며 마음을 다잡았다. 서방님, 대체 어디 계십니까? 저 혼자 무섭습니다.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한 말이 혀끝에서 맴돌았다. 바보 같은 남편이라 원망도 했지만 그가 옆에서 해벌쭉 웃어주던 그 온기가 사무치게 그리웠다. 그의 바보짓이 실은 자신을 보호막처럼 감싸주고 있었음을 그가 떠나고 나서야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것이다. 이튿날 아침 예상했던 대로 배진사가 직접 행차했다. 화려한 가마를 타고 나타난 그는 기름진 얼굴에 거만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비단 옷을 휘감고 부채를 살랑거리는 그의 모습은 탐욕 그 자체였다. 어허, 꽃 같은 새댁이 홀로 빈집을 지키고 있다니. 내 마음이 다 아프구먼. 배진사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혀를 차며 연화를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뱀이 먹잇감을 노리는 듯 끈적하고 불쾌했다. 연화는 마루에서 내려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으나 무릎은 꿇지 않았다. 누추한 곳에 어인 왕님이십니까?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에 배진사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는 부채를 탁 접으며 본색을 드러냈다. 내 긴말하지 않겠네. 자네 남편, 그 칠칠 맞은 달치놈이 내게 빚을 졌네. 노름판에서 돈을 잃고 급기야 이 집과 자네를 담보로 걸었지.
뭔가 거짓말이었다. 달치는 노름은커녕 화투장짝도 구분 못하는 위인이었다. 연화가 그 말을 믿을 리 만무했다. 거짓말 마십시오. 제 남편은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연화가 단호하게 대꾸하자 배진사는 킬킬거렸다. 바보 속을 누가 알겠나. 어쨌든 문서는 여기 있어. 자네가 내 첩으로 들어온다면 빚은 없던 일로 해주지. 호의호식하며 살게 해주겠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짐승만도 못한 수작 거두십시오. 연화의 입에서 서리빨 같은 말이 튀어나왔다. 비록 가세가 기울어 이곳에 왔으나 저는 사대부의 딸입니다. 지아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어찌 폐륜을 입에 담으십니까? 배진사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그는 표정을 일그러뜨리며 소리쳤다. 사대부? 흥. 역적의 딸년 주제에 어디서 고고한 척이야. 네 아비가 사약을 받고 피를 토하며 죽을 때 내년에 그 콧대도 같이 꺾였어야 했어. 배진사는 연화의 가장 아픈 상처를 후벼 팠다.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참아냈다. 여기서 울음을 터뜨리면 지는 것이었다. 내 오늘 얌전히 물러가지만 내년이 언제까지 버티나 두고 보자. 우물물 한 모금, 택감 한 줌도 얻지 못하게 해줄 테니. 배진사는 으름장을 놓고 돌아갔다. 그가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치욕과 모멸감, 그리고 당장 닥쳐올 생존의 위협뿐이었다. 그날 밤부터 연화는 본격적인 수행에 돌입했다. 더 이상 남편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살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그녀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다. 달이 중천에 뜨자 연화는 마당으로 나갔다. 흙바닥의 냉기가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지만 그녀의 단전에서는 뜨거운 불덩이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다리를 찢고 허리를 굽혀라. 마치 벼가 익어 고개를 숙이듯이 달치의 목소리를 되뇌며 그녀는 천천히 몸을 움직였다. 처음에는 뻣뻣하던 관절들이 땀이 나기 시작하면서 부드럽게 풀렸다. 달치가 똥 누는 자세라며 놀려댔던 기마 자세는 하반신을 땅에 뿌리박은 듯 견고하게 만들었고 팔이 쫓기는 날아오는 화살도 쳐낼 수 있을 만큼 빠르고 정확한 손놀림으로 변해갔다. 연화는 동작 하나하나에 배진사를 향한 분노와 떠나간 남편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비참한 현실을 이겨내겠다는 의지를 담아냈다. 땀방울이 비오듯 쏟아져 흙바닥을 적셨고 거친 숨소리가 어둠을 갈랐다. 시간이 지날수록 연화의 춤사위는 기이한 변화를 일으켰다. 단순히 근육을 움직이는 것을 넘어 호흡과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는 경지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녀가 팔을 휘저을 때마다 공기가 찢어지는 듯한 파공성이 미세하게 들려왔고 발을 내딛는 곳마다 흙먼지가 회오리처럼 일어났다. 연화는 깨달았다. 달치가 가르쳐준 것은 단순한 몸풀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연의 이치를 몸에 새기는 고도의 무공이었다. 물이 흐르듯 유연하면서도 바위처럼 단단하고 불처럼 뜨거우면서도 얼음처럼 차가운 기운. 연화는 그 상반된 힘을 조화롭게 운용하는 법을 몸으로 익혀가고 있었다. 서방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허공을 향해 주먹을 내지르며 연화는 속으로 물었다. 바보의 탈을 쓰고 이토록 심오한 무예를 숨기고 있었던 사내. 그가 자신에게 이 힘을 물려준 이유는 분명 그녀가 감당해야 할 거대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일 터였다. 사흘이 지나자 배진사의 협박은 현실이 되었다. 마을 우물가에는 건장한 사내들이 지키고 서서 연화의 접근을 막았고 팥감을 구하러 산에 가려 하면 어디선가 날아온 돌멩이가 그녀의 앞길을 가로막았다. 식량독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목을 축일 물조차 구하기 힘들었다. 그러나 연화는 굴복하지 않았다. 그녀는 새벽 이슬을 받아 마시고 마당에 돋아난 잡초를 뜯어 죽을 끓여 먹으며 버텼다. 육체는 말라가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났다. 밤마다 이어지는 수련은 그녀를 강철처럼 단단하게 재련하고 있었다. 고통이 극에 달할수록 정신은 맑아졌다. 배고픔은 오히려 감각을 예민하게 깨웠고
외로움은 투지를 불태우는 장작이 되었다. 이제 그녀는 바람 소리만 들어도 누가 오는지 알 수 있었고, 어둠 속에서도 사물의 윤곽을 뚜렷하게 볼 수 있었다. 연화는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규수가 아니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홀로 피어나는 독초처럼 위험하지만 매혹적인 존재로 거듭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연화가 마당에서 가부좌를 틀고 호흡을 고르고 있을 때였다. 담장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짐승의 것이 아닌 사람의 발소리였다. 아주 조심스럽고 은밀한 살기가 섞인 발소리. 연화는 눈을 뜨지 않은 채 미세한 진동에 집중했다. 하나, 둘, 셋, 5명이다. 배진사가 보낸 자객들이 분명했다. 이제는 단순히 겁을 주는 수준을 넘어 그녀를 납치하거나 해하려는 의도가 분명했다. 연화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며칠 전만 해도 공포에 떨며 숨을 곳을 찾았겠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녀의 몸 안에서 꿈틀거리는 기운이 어서 싸우고 싶다고 아우성치고 있었다. 들어올 테면 들어와 봐라. 연화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달빛 아래 섰다. 그녀의 손에는 달치가 주고 간 닳고 다른 목각 인형이 쥐어져 있었다. 마치 부적처럼 혹은 무기처럼 담장을 넘어 검은 그림자들이 마당으로 뛰어내리는 순간 연화의 몸이 유령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달빛을 받아 하얗게 빛나는 그녀의 옷자락이 춤추듯 휘날렸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자 세상의 부조리에 맞서는 아름답고도 슬픈 건무의 서막이었다. 검은 그림자들이 마당에 내려앉는 순간 밤 공기의 흐름이 순식간에 바뀌었다. 5명의 자객들은 늑대무리처럼 연화를 포위하며 좁혀왔는데 그들의 손에는 시퍼런 비수가 들려 있어 달빛을 받아 섬뜩하게 번득였다. 계집 하나 처리하는데 우리 5이나 부르다니 진사 어른도 참 겁이 많으시군.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킬킬거리며 연화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의 손이 연화의 옷깃에 닿으려던 찰나 연화의 몸이 기이하게 뒤틀렸다. 그것은 피하는 동작이 아니었다. 달치가 밤마다 시켰던 장독대 닦기 동작이었다. 연화의 손바닥이 사내의 손목 안쪽을 파고들더니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그대로 바깥쪽으로 쳐냈다. 사내는 자신의 힘이 역이용당하는 기묘한 감각과 함께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다. 연화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곧바로 몸을 낮추며 사내의 명치를 향해 어깨를 들이밀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거구의 사내가 마른 낙엽처럼 뒤로 나뒹굴었다. 눈앞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광경에 나머지 4명의 자객들이 주춤거렸다. 이 인연이 보통 내기가 아니잖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으나 그들은 곧 전열을 정비하고 동시에 달려들었다. 사방에서 날아오는 주먹과 발길질은 매서웠다. 연화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으나 머릿속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달치가 목이 잡기라며 시켰던 허공을 향해 손뼉을 치고 몸을 비트는 그 우스꽝스러운 동작들이 실전에서는 완벽한 방어와 반격의 무예로 변모했다. 왼쪽에서 날아오는 주먹을 고개를 숙여 피함과 동시에 오른쪽에서 덤벼드는 자의 발목을 낚아채 그대로 당겨버렸다. 중심을 잃은 자객들이 서로 엉켜 넘어지며 비명을 질렀다. 연화는 자신의 손끝에서 터져나오는 파괴력에 스스로도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것은 단순한 호신술이 아니었다. 뼈를 부러뜨리고 근육을 파열시키는 살수였다. 서방님, 제게 무엇을 가르치신 겁니까? 그녀의 내면에서 혼란과 전율이 동시에 일었다. 싸움은 치열해졌다. 자객들은 이제 연화를 만만히 보지 않고 비수를 꺼내들고 살기를 뿜어냈다. 칼날이 허공을 가르는 소리가 날카롭게 고막을 찔렀다. 연화는 툇마루에 놓여있던 빗자루를 집어들었다. 대나무 빗자루의 긴 자루가 그녀의 손안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달치가 마당 쓸기를 시킬 때마다 허리는 꼿꼿이 팔은 물결처럼 이라고 외치던 그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연화가 빗자루를 휘두르자 흙먼지가 폭풍처럼 일어 자객들의 시야를 가렸다. 그 혼란 속에서 빗자루 끝이 정확하게 자객들의 손목과 정강이를 가격했다. 딱, 딱, 뼈가 부딪히는 소리가 연타로 울려 퍼졌다. 칼을 놓친 사내들이 손을 감싸 쥐고 뒹굴었다. 연화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춤을 추듯 유려하게 움직이며 쓰러진 자들을 뛰어넘고 빗자루를 창처럼 찔러 넣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그것은 사륙의 현장이 아니라 달빛 아래 펼쳐지는 기괴하고도 아름다운 모무였다. 결국 5명의 자객 중 4명이 바닥에 쓰러져 신음했고 우두머리만이 간신히 버티고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내년 정체가 뭐야? 무당이냐? 아니면 귀신이 들린 게냐? 그는 떨리는 손으로 칼을 겨누었지만 이미 전의를 상실한 상태였다. 연화는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눈빛은 깊은 심연처럼 고요하고 서늘했다. 나는 최달치의 아내다. 그 이상 무엇이 필요한가? 연화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그 안에는 천둥 같은 위엄이 서려 있었다. 우두머리는 뒷걸음질 치다가 제 발에 걸려 넘어졌다. 연화는 그의 목 앞에 빗자루 끝을 겨누었다. 누가 보냈느냐? 배진사인가? 그녀의 추궁의 사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맞습니다. 진사 어른이 오늘 밤 당신을 보쌈해 오지 못하면 우리 목을 치겠다고. 그때 사내의 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떨어졌다. 붉은색 비단 주머니였다. 연화는 빗자루로 그것을 끌어당겨 집어들었다. 주머니 안에는 낡은 서찰 한 장이 들어있었다. 연화가 서찰을 펼치자 달빛 아래 드러난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그것은 배진사와 관아의 현감이 주고받은 밀서였다. 최달치 그놈이 사라졌으니 놈이 숨겨둔 영모의 증자를 찾으려면 그 계집을 족쳐야 하오. 집안 구석구석을 뒤져서라도 찾아내시오. 연화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영모의 증좌? 바보인 줄만 알았던 남편이 영모와 관련되어 있단 말인가? 아니, 배진사와 현감이 찾는다는 그 증좌라는 것이 실은 그들의 비리를 밝혀낼 증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달치는 단순히 엿을 사러 간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 거대한 음모의 소용돌이 속에서 무언가를 해결하기 위해 혹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떠난 것이 분명했다. 썩 꺼져라.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연화가 차갑게 일갈하자 우두머리는 쓰러진 부하들을 부축하여 황급히 도망쳤다. 대문 밖으로 사라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연화는 긴장이 풀려 자리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었고 근육이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정신만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다. 연화는 서찰을 품에 깊이 넣었다. 이제 상황은 단순히 탐욕스러운 토우의 횡포 수준을 넘어섰다. 관아의 수령까지 개입된 거대한 권력의 카르텔이 그녀를 그리고 달치를 노리고 있었다. 연화는 밤하늘의 달을 올려다 보았다. 서방님, 당신은 대체 어떤 싸움을 하고 계신 겁니까? 그리고 저를 어떤 싸움판으로 끌어들이신 겁니까? 원망 섞인 독백이었지만 그 안에는 남편에 대한 깊은 신뢰와 걱정이 묻어났다. 그녀는 이제 알 수 있었다. 달치가 매일 밤 가르친 모예는 그녀를 살리기 위한 그의 필사적인 사랑이었음을. 새벽이 밝아오자 마을 분위기는 더욱 흉흉해졌다. 밤새 연화의 집에서 들려온 비명소리에 마을 사람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숨죽이고 있었다. 연화는 피 묻은 마당을 묵묵히 쓸어냈다. 빗자루질을 할 때마다 지난밤의 격전이 떠올랐지만 그녀의 손길은 침착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숨거나 피할 수 없었다. 배진사와 현감은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더 큰 권력을 동원할 것이 뻔했다. 연화는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였다. 든든히 먹어야 했다.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그녀는 밥상머리에서 달치가 남기고 간 목각 인형을 다시 꺼내 보았다. 인형의 가슴팍에 미세한 금이가 있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금이 아니라 아주 작게 새겨진 지도 같기도 했다. 연화의 눈이 반짝였다. 달치가 남긴 안배는 무예뿐만이 아니었던 것이다. 5시가 되자 예상대로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쳤다. 이번에는 사병이 아닌 정식 관군이었다. 죄인 연하는 나오라. 역적과 내통하고 양민을 폭행한 죄로 체포한다. 포교의 고함 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붉은 오라를 든 포졸들이 창을 겨누며 마당을 포위했다.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겁에 질린 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연화는 하얀 소복으로 갈아입고 단정하게 머리를 빗은 채 마루로 나왔다. 그녀의 표정에는 두려움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서리빨 같은 기품이 흘러넘쳐 포졸들조차 함부로 다가서지 못하고 주춤거렸다. 내 발로 갈 것이다. 오라를 거두라. 연화의 당당한 태도에 포교는 헛기침을 하며 짐짓 위엄을 차리려 했으나 그녀의 기세에 눌려 슬그머니 길을 터주었다. 연화가 관아로 끌려가는 길,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거나 동정 어린 시선을 보냈다. 저댁 며느리가 미쳤나 봐. 아니야. 밤새 도깨비랑 싸워서 이겼다던데. 온갖 소문이 난무했지만 연화는 흔들리지 않고 앞만 보고 걸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달치에게 배운 보법 그대로였다. 땅을 딛는 발바닥 전체에 힘을 싣고 단전에 길을 모아 걷는 걸음. 그것은 죄인의 걸음이 아니라 개선장군의 행진처럼 보였다. 관아의 높은 담장이 보이기 시작했다. 저 안에는 그녀를 집어삼키려는 탐관오리들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그러나 연화는 품속에 숨긴 목각 인형과 서찰을 느끼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남편의 가르침이 그녀의 뼈와 살 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고 진실을 밝힐 증거가 그녀의 가슴 속에 있었다. 관아마당에 들어서자 형틀이 놓여 있었고 현감과 배진사가 높은 마루에 앉아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배진사의 얼굴에는 회심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네, 인연,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왔구나. 네 남편이 훔쳐간 물건이 어디 있는지 불지 않으면 내년에 고운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입을 열게 하겠다. 현감이 으름장을 놓았다. 연화는 그들을 똑바로 올려다보며 차갑게 웃었다. 호랑이 굴이라 하셨습니까? 제 눈에는 살찌고 탐욕스러운 돼지 우리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만. 그녀의 도발에 현감의 얼굴이 붉게 터질 듯 달아올랐다. 저 발칙 한 년이. 여봐라. 당장 저 년을 형틀에 묶어라. 포졸들이 달려들어 연화의 팔을 잡았다. 그 순간 연화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녀는 순순히 잡히는 척하다가 포졸의 힘을 이용해 몸을 회전시켰다. 쾅! 2명의 포졸이 서로 부딪히며 나가떨어졌다. 관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묶여있던 죄인이, 그것도 아녀자가 관아 한복판에서 난동을 부리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잡아라. 전현을 죽여도 좋다. 현감이 비명을 지르며 지휘봉을 집어 던졌다. 수십 명의 포졸이 창을 꼬나쥐고 연화를 향해 쇄도했다. 연화는 마당 한가운데 홀로 섰다. 그녀는 치마폭을 걷어 올리고 달치와 함께 숱한 밤을 지새우며 익혔던 그 마지막 동작, 비상하는 학의 자세를 취했다. 죽음을 각오한 싸움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했다. 마치 달치가 등 뒤에서 그녀를 안아주며 속삭이는 것 같았다. 걱정 마, 색시야. 내가 보고 있잖아. 연화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림과 동시에 그녀의 몸이 화살처럼 튀어나갔다. 이것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었다. 썩어빠진 세상과 부정한 권력을 향한 바보의 아내 연화가 날리는 통쾌한 선전포고였다. 관아의 넓은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가운데 하얀 소복을 입은 연화의 몸놀림은
마치 폭풍우 속에 핀 한 송이 연꽃처럼 위태로우면서도 고고했다. 십수명의 포졸들이 창과 육모 방망이를 휘두르며 달려들었지만 연화는 그들의 틈새를 유령처럼 파고들었다. 잡아라. 전연의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무릎 꿇려라. 현감의 비명에 가까운 호통이 들려왔지만 포졸들은 쉽게 접근하지 못했다. 연화가 허리를 숙여 찌르는 창을 피함과 동시에 달치가 입을 털기라고 가르쳤던 동작으로 포졸의 팔을 잡아채 공중으로 던져버렸기 때문이었다. 육중한 사내가 허공을 날아 동료들 위로 떨어지자 뼈가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비명이 터져 나왔다. 연화의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혔고 가쁜 숨을 몰아쉴 때마다 폐부가 찢어질 듯 아팠다. 그러나 그녀의 눈동자는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것이 빨래짜기. 연화는 달려드는 포졸의 멱살을 잡고 손목을 비틀었다. 빨래의 물기를 짜내듯 강하게 비트는 그 악력에 사내의 팔이 기이한 각도로 꺾였다. 비명을 지를 새도 없었다. 연화는 곧바로 몸을 회전하며 치맛자락 속에 감추어 두었던 빗자루대를 꺼내 들었다. 비록 나무 막대기에 불과했지만 그녀의 손에 들린 순간 그것은 천하의 명검 못지않은 위력을 발휘했다. 탁, 억, 소리와 함께 포졸들의 투구가 벗겨지고 정강이가 터져나갔다. 마루 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배진사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전연이 귀신이 들려도 단단히 들렸구나. 사또 어서 궁수들을 부르시오. 화살로 쏴 죽여버려야 하오. 배진사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현감 역시 공포에 질려 입술을 떨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여봐라, 궁수대. 궁수대는 어디 있느냐. 저 미친년을 당장 쏴라. 관아의 담장 위로 궁수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시위를 당기는 소리가 팽팽한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연화는 동작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마당을 가득 메운 포졸들과 담장 위의 궁수들. 아무리 무예가 출중하다 한들 홀로 이 많은 인원을, 그것도 날아오는 화살을 막아낼 수는 없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하지만 연화는 빗자루를 놓지 않았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야속하게도 눈부셨다. 서방님, 여기까지인 모양입니다. 하지만 부끄럽지 않게 가겠습니다. 연화는 최후의 순간을 예감하며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었다. 달치가 가르쳐준 마지막 호흡법, 마음을 비우고 자연과 하나가 되는 그 고요한 상태로 진입하려 애썼다. 쏴라. 현감의 명령이 떨어졌다. 화살이 시위를 떠나려는 찰나였다. 걔 누구 없느냐, 엿사시오. 울릉도 호박엿이 왔소. 뜬금없는 고함 소리가 관아의 정적을 깨뜨렸다. 대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누더기를 걸친 거지 하나가 덩실덩실 춤을 추며 마당으로 들어섰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얼굴은 수검정 투성이었고 한 손에는 큼지막한 엿 가위를, 다른 한 손에는 부러진 부채를 들고 있었다. 궁수들은 갑작스런 난입자에 당황하여 화살을 쏘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현감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네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행패냐. 당장 저 미친 거지를 끌어내라. 그러나 거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연화가 서 있는 마당 한가운데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그의 걸음걸이는 비틀거리는 듯 했으나 놀랍게도 포졸들이 찌르는 창끝을 종이 한 장 차이로 피하며 미꾸라지처럼 나아가고 있었다. 연화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쉰는 듯 했다. 잊을 수 없는 그 목소리, 콧맹맹이 소리가 섞인 그 익살스러운 말투. 거지가 연화의 앞을 가로막고 섰다. 그가 뒤를 돌아보며 씩 웃었다. 누런이가 드러나는 그 바보 같은 미소, 최달치였다. 색시야, 내가 좀 늦었지. 엿이 하도 안 녹아서 녹여오느라 혼났네. 달치는 태연하게 농담을 던졌다. 연화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이 바보 멍청이, 지금 엿이 문제입니까?
죽으려고 환장하셨습니까? 연화가 소리치며 그의 등짝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달치는 아야, 아야, 엄살을 피우면서도 연화의 앞을 단단히 막아섰다. 그의 눈빛이 순간 변했다. 장난기는 온데간데 없고 천길 낭떠러지 같은 서늘한 살기가 눈동자 깊은 곳에서 일렁였다. 저놈이 바로 그 최달치다. 잘 됐구나. 부부가 쌍으로 제 발로 찾아왔으니 저 둘을 한꺼번에 묶어라. 배진사가 쾌재를 부르며 소리쳤다. 포졸들이 다시금 포위망을 좁혀왔다. 달치는 품속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엿가락도 돈주머니도 아니었다. 낡은 천에 쌓인 둥근 물건이었다. 그가 천을 벗겨내자 한낮의 태양빛을 받아 눈부시게 번쩍이는 황금빛 물체, 5마리의 말이 새겨진 마패였다. 암행어사 출도야. 달치의 입에서 터져나온 호령은 우레와 같았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크고 웅장한지 관아의 기와 지붕이 들썩거릴 정도였다. 현감과 배진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아, 암행어사라니, 저 바보 천치가. 담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역졸들이 함성을 지르며 들이닥쳤다. 암행어사 출도. 부정한 관리들을 포박하라. 순식간에 전세가 역전되었다. 포졸들은 혼비백산하여 무기를 버리고 우왕좌왕했다. 그러나 배진사가 고용한 사병들은 순순히 물러서지 않았다. 그들은 최후의 발악으로 달치와 연화를 향해 덤벼들었다. 달치는 엿 가위를 집어 던지고 빼앗은 포졸의 검을 쥐었다. 섹시야, 우리 그동안 연습한 거 실전으로 한번 해볼까? 달치가 윙크를 했다. 연화는 눈물을 훔치며 빗자루대를 고쳐 잡았다. 죽을 때까지 시키시더니 결국 이날을 위해서였군요. 두 사람은 등을 맞대고 섰다. 완벽한 호흡이었다. 달치가 검으로 적의 공격을 쳐내면 연화가 낮은 자세로 파고들어 하체를 공략했다. 달치의 검무가 화려하고 웅장한 용의 움직임이라면 연화의 무예는 빠르고 날카로운 학의 춤사위였다. 저기 쥐새끼가 도망간다. 잡아라. 달치가 검끝으로 도망치려는 배진사를 가리켰다. 연화는 망설임 없이 바닥에 떨어진 자갈을 발로 차 올렸다. 달치가 가르쳐준 제기차기 기술이었다. 슝 소리를 내며 날아간 자갈이 정확하게 배진사의 뒤통수를 가격했다. 깨갱 배진사는 개구리처럼 널브러졌다. 한편 현감은 덜덜 떨며 마루 밑으로 기어들어 가려다 달치의 발길질에 엉덩이를 걷어차여 밖으로 굴러 떨어졌다. 아이고 나으리 살려주십시오. 저는 그저 배진사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현감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으나 달치의 표정은 차가웠다. 백성의 고열을 빨아먹고 무고한 양민을 괴롭힌 죄, 내 놈의 목을 쳐도 시원치 않으나 국법에 따라 엄히 다스릴 것이다. 싸움은 싱겁게 끝났다. 역졸들이 남은 사병들을 모두 제압하고 배진사와 현감 그리고 부패한 관리들을 오랏줄로 묶어 마당에 무릎 꿇렸다. 달치는 가면과도 같았던 멍청한 표정을 완전히 지우고 근엄한 어사의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섰다. 네, 너희들의 죄상을 낱낱이 조사하여 기록해 두었다. 특히 역적의 누명을 씌워 한 가문을 멸문시키고 그 재산을 착복한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달치의 말에 연화는 깜짝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서방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 집안의 일이. 달치는 연화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렇다. 장인어른은 역적이 아니었다. 배진사와 결탁한 조정의 간신들이 꾸민 짓이었지. 내 이 증자를 찾기 위해 그동안 바보 행세를 하며 놈들의 뒤를 캤던 것이다. 연화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 달치가 왜 바보 행세를 했는지, 왜 자신과 혼인을 했는지, 그리고 왜 밤마다 그토록 혹독하게 무예를 가르쳤는지, 그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그녀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그녀의 가문을 신원하기 위해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해왔던 것이다. 미안하다, 연화야. 진작 말해주지 못해서 네가 알게 되면 위험해질까봐 그럴 수밖에 없었다. 달치가 다가와 연화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품에서 나는 냄새는 더 이상 콧물 흘리던 바보의 냄새가 아니었다. 흙먼지와 땀 냄새가 섞인 듬직한 사내의 향기였다. 연화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다. 그동안의 서러움과 공포, 그리고 고마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관아 마당에는 통쾌한 환호성이 울려 퍼졌다. 소문을 듣고 달려온 마을 사람들이 담장 밖에서 암행어사 만세, 최달치 만세를 외쳤다. 배진사와 현감은 고개를 숙인 채 벌벌 떨고 있었고 그들의 흉계는 백일하에 드러났다. 달치는 연화를 부축하여 일으켜 세웠다. 이제 다 끝났다. 집으로 가자. 가서 내가 진짜 맛있는 엿 줄게. 달치가 다시 예전의 장난스러운 말투로 속삭였다. 연화는 눈물 젖은 얼굴로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엿은 필요 없습니다. 대신 오늘 밤에는 진짜 부부 체조를 가르쳐 주셔야겠습니다. 아까 보니 발놀림이 좀 둔해지셨던데요? 그녀의 당찬 농담에 달치는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석양이 지는 관아마당,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그것은 이제 막 시작된 진정한 부부의 연을 알리는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비로소 찾아온 고요함은 이전의 불안한 적막과는 질적으로 다른 평화로움이었다. 관아에서의 소동이 마무리되고 배진사와 부패한 관리들이 굴비 엮이듯 줄줄이 한양으로 압송된 후 마을에는 때 아닌 축제 분위기가 감돌았다. 그동안 배진사의 서슬 퍼런 위세에 눌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던 마을 사람들은 꽹과리를 치고 춤을 추며 해방의 기쁨을 만끽했다. 그러나 그 요란한 환호성 뒤편, 달치와 연화는 조용히 그들의 보금자리인 초가삼간으로 돌아왔다. 대문을 들어서는 두 사람의 발걸음은 지쳐 있었으나 맞잡은 손의 온기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단단했다. 마당에 들어서자 며칠간 방치되어 쌓인 낙엽과 지난밤 격전의 흔적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연화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더 이상 황량해 보이지 않았다. 이제야 진짜 우리 집에 온 것 같네. 달치가 기지개를 켜며 내뱉은 말에 연화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흑투성이 옷자락을 털어주었다. 그날 밤 달치는 연화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장난기 어린 바보의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한 사람의 지아비로서 진중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부인, 그동안 속여서 미안하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다. 연화는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잠시 침묵을 지켰다. 화가 날 법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왜 하필 저였습니까? 그리고 왜 바보 행세를 하셔야만 했습니까? 연화의 물음에 달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조정의 간신들이 자네 부친을 영모로 몬 것은 장인어른께서 그들의 비리 장부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라 짐작했소. 그들은 장부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고 남겨진 혈육인 자네를 감시할 것이 분명했지. 내가 자네를 지키면서 동시에 놈들을 방심하게 만들 방법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바보가 되어 자네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뿐이었소. 달치의 고백은 길게 이어졌다. 그가 어떻게 암행어사가 되었는지, 그리고 연화의 부친과 생전에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그는 연화가 잠든 사이 몰래 나가 증거를 수집했고, 낮에는 콧물을 흘리며 마을 사람들의 눈을 속였다. 가장 힘들었던 건 자네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도 바보처럼 웃고만 있어야 했던 거였소. 당장이라도 배진사놈의 목을 치고 싶었지만 확실한 물증을 잡기 위해 그리고 더 큰 몸통을 잡기 위해 참아야만 했지. 달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연화는 조용히 손을 뻗어 그의 뺨을 어루만졌다. 그 거칠어진 피부 속에 숨겨진 인고의 세월이 손끝으로 전해져 왔다. 그래서 밤마다 저를 그렇게 들들 볶으셨군요. 제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연화의 말에 달치는
쑥스러운 듯 코를 훌쩍였다. 그렇소. 내가 없을 때 자네가 다치면 안 되니까. 내 무예를 전수해주고 싶었지만 갑자기 멀쩡한 척 가르칠 수는 없으니 체조라고 둘러댄 것이오. 연화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체조라니요. 똥 마려운 강아지 자세가 무예라니. 천하의 암행어사께서 이름 짓는 솜씨하고는. 그녀의 농담에 달치도 따라 웃었다. 방 안 가득 따스한 온기가 퍼져나갔다. 연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장롱 깊숙한 곳에서 새 하얀 무명천을 꺼냈다. 이리 오세요. 다치신 곳 좀 봅시다. 지난 싸움에서 생긴 달치의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아주는 연화의 손길은 더없이 조심스러웠다. 달치는 아내의 손길을 느끼며 비로소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 세상이라는 전쟁터에서 홀로 싸워왔던 그에게 이제는 등을 맡길 수 있는 전우이자 영원한 안식처가 생긴 것이었다. 촛불이 다 타들어갈 때까지 두 사람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것은 바보 달치와 몰락한 양반집 딸의 대화가 아닌 평등한 두 사람의 영혼이 나누는 교감이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찾아왔다. 얼었던 계곡물이 녹아 졸졸 흐르고 마을 어귀의 산수유 나무에는 노란 꽃망울이 터지기 시작했다. 연화의 집에도 경사가 겹쳤다. 달치가 올린 장계 덕분에 연화 부친의 억울한 누명이 벗겨지고 삭탈관직 되었던 명예가 회복된 것이다. 가사는 모두 되찾지 못했지만 연화에게는 더 이상 역적의 딸이라는 꼬리표가 붙지 않게 되었다. 조정에서는 달치에게 높은 벼슬을 내리려 했으나 그는 사직서를 내고 고향으로 내려왔다. 한양 바닥의 권모술수는 이제 지긋지긋해. 나는 그냥 여기서 자네랑 콩 심고 파 심으며 살고 싶네. 달치의 결정에 연화는 반대하지 않았다. 그녀 역시 화려한 비단옷보다는 흙냄새 나는 무명옷이 더 편안해졌기 때문이었다. 두 사람은 텃밭을 일구고 마을 아이들에게 글과 무예를 가르치며 소박하게 살아갔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달치를 최 선생이라 부르며 존경했다. 예전의 바보 달치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가끔 그 시절 이야기를 안주 삼아 웃음꽃을 피웠지만 그 누구도 그를 무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던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부끄러워하며 달치 부부에게 갓 수확한 감자나 옥수수를 가져다 주곤 했다. 연화는 이제 물동이를 이고 가도 숨이 차지 않았고 장작을 패는 솜씨는 동네 장정들 못지 않았다. 가끔 지릿은 사내들이 농을 걸어오면 그녀는 눈빛 하나로 그들을 제압하거나 달치에게 배운 파리쫓기 기술로 가볍게 혼쭐을 내주곤 했다. 그럴 때마다 달치는 옆에서 아이고 우리 마누라 무서워서 어디 바람이나 피우겠나 하며 너스레를 떨었다. 어느 따스한 봄날 오후 달치와 연화는 깻마루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마당에는 그들이 심은 봉숭아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고 따스한 햇살이 마루 깊숙이 들어와 나른함을 더했다. 달치가 문득 연화의 찻잔을 채워주며 입을 열었다. 부인, 요즘은 왜 밤에 체조를 안 하시오? 몸이 찌뿌둥한 게 좀 움직여야겠는데. 그의 장난스러운 눈빛을 읽은 연화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눈을 흘겼다. 이제는 저를 지킬 힘이 있으니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서방님의 그 엉터리 자세는 이제 볼 만큼 봤습니다. 연화의 퉁명스러운 대답에도 달치는 굴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내려갔다. 어허, 배움에는 끝이 없는 법이라네. 자, 나와 보시오. 오늘은 새로운 비기를 전수해 줄 테니. 못 이기는 척 연화가 마루에서 내려오자 달치는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우스꽝스러운 동작이 아니었다. 달치의 이잼에 따라 연화는 천천히 발을 옮겼다. 두 사람의 호흡이 하나로 어우러지며 마치 나비 두 마리가 춤을 추듯 유려한 곡선을 그려냈다. 달치의 손이 연화의 허리를 감싸고 연화의 손이 달치의 어깨에 닿았다. 그것은 적을 제압하기 위한 살벌한 무예가 아니라 서로의 기운을 느끼고 마음을 나누는 사랑의 춤사위였다. 바람에 날리는 꽃잎 사이로
두 사람의 옷자락이 펄럭였다. 연화는 달치의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사내가 아니었다면 자신의 삶은 그저 한탄과 원망 속에 시들어 버렸을 것이라고. 겉모습은 바보였으나 속은 그 누구보다 깊고 넓었던 사내. 진정한 지혜는 화려한 언변이나 거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용기에 있음을 그녀는 깨달았다. 연화야. 춤을 멈추고 달치가 그녀를 불렀다. 고맙다. 못난 놈 믿고 여기까지 와줘서.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연화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못난 놈이라니요. 천하의 제일가는 낭군님이십니다. 다만 연화가 뜸을 들이자 달치가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다. 다만 연화가 짙게 웃으며 그의 발을 살짝 밟았다. 다만 가끔은 그 바보 연기가 그립기도 합니다. 엿 사달라고 떼쓰던 그 표정 말입니다. 달치는 으악 하고 과장된 비명을 지르며 한 발로 콩콩 뛰었다. 아이고, 발 밟혔네. 호해줘. 섹시야, 호해줘. 순식간에 다시 바보 달치로 돌아간 그의 모습에 연화는 참았던 웃음을 터뜨리며 그의 등짝을 시원하게 내리쳤다. 마당 가득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담장 너머로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도 그 소리를 듣고 빙그레 미소 지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바보 남편의 억척 마누라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다. 그 누구보다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고 행복한 부부라는 것을.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며 마당의 긴 그림자를 드리울 때까지 두 사람의 춤과 웃음은 멈추지 않았다. 바보의 탈을 쓴 영웅과 춤을 추는 여인의 이야기는 그렇게 봄날의 따스한 전설이 되어 마을 구석구석으로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아름답게 스며들었다. 세월은 쏜살같이 흘러 어느덧 최달치와 연화가 관아의 비리를 척결하고 고향에 뿌리를 내린 지 꼬박 5해가 지났다.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는 그 사이 더욱 굵어졌고 역적의 딸과 바보 남편이라는 꼬리표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전설 같은 이야깃거리로만 남았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달치를 최훈장님이라 불렀고 연화를 호랑이 안사람이라 부르며 경애와 친근함을 동시에 표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평화와 달리 이 부부의 초가 삼가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다. 그 이유는 바로 두 사람의 기질을 반반씩 섞어놓은 듯한 5살 배기 딸 별이 때문이었다. 늦가을에 서늘한 바람이 문풍지를 두드리던 어느 날 아침, 연화의 날카로운 고함이 마당을 갈랐다. 최별, 너 거기 서지 못해? 부엌에서 뛰쳐나온 연화의 손에는 국자가 들려 있었고 그녀의 앞치마는 콩가루 범벅이었다. 그 앞을 쪼르르 도망가는 작은 아이. 별이의 입가에는 훔쳐먹다 들킨 꿀떡의 흔적이 역력했다. 아버지가 잡히면 엉덩이 뿔난다고 했단 말이야. 별이는 짧은 다리로 놀랍도록 재빠르게 마당을 가로질렀다. 그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았다. 단순히 달리는 것이 아니라 지그재그로 방향을 바꾸며 장독대 뒤로 숨었다가 다시 튀어나가는 모양새가 마치 다람쥐 같았다. 연화는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지으며 멈춰섰다. 저거 걷는 폼 좀 보소. 아주 제 아비랑 똑 닮았네. 마루에서 느긋하게 집신을 삼고 있던 달치가 킬킬거리며 끼어들었다. 허허, 부인. 아이가 먹을 것 좀 밝히는 게 무슨 대수라고 그러시오. 잘 먹어야 쑥쑥 크지. 그러나 연화의 매서운 눈초리가 그에게 향하자 달치는 흠칫하며 하던 일에 열중하는 척 고개를 숙였다. 당신이 오냐 하니까 아이가 겁이 없잖습니까. 어제는 이웃집 닭을 잡겠다고 지붕 위에 올라갔다가 기와를 3장이나 깨먹었어요. 연화의 타박에 달치는 딴청을 피웠다. 그건 닭 쫓는 보법을 연습하려던 게 아닐까? 기특하기도 하지. 연화가 국자를 들어보이자 달치는 입을 다물었다. 사실 별이의 그 비범한 신체 능력은 부모의 피를 속일 수 없는 탓도 있었지만 달치가 밤마다 몰래 아이를 데리고 나가
놀이를 가장한 무공 기초를 가르친 덕분이기도 했다. 평화롭던 마을에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즈음이었다. 마을 정자나무 아래 모인 아낙네들과 노인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어젯밤에도 털렸다니까? 곳간에 둔 곶감이 몽땅 사라졌어. 나도 봤어. 하얀 그림자가 휙 지나가는데 그게 사람이 아니라 꼭 도깨비 같더라고. 근데 그 도깨비가 춤을 추면서 담을 넘더란 말이야. 촌장 어른이 지팡이를 짚고 달치의 집을 찾아왔다. 그의 얼굴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최 훈장, 자네가 좀 나서줘야겠네. 관아에 신고하자니 일이 커질 것 같고 밤마다 나타나는 그 춤추는 도깨비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불안해서 잠을 못 자. 달치와 연화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춤추는 도깨비라니. 묘한 기시감이 들었다. 그날 밤 달치와 연화는 오랜만에 옛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 검은 무명옷으로 갈아입었다. 별이는 일찌감치 잠자리에 눕혀놓은 터였다. 색시야, 아니 부인, 감각이 무뎌지진 않았소. 달치가 보찜에서 낡은 목검을 꺼내며 물었다. 연화는 머리를 질끈 동여매며 피식 웃었다. 밤마다 콩 볶듯이 저를 볶아댄 분이 누구신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서방님이야말로 뱃살 때문에 날 수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은 익숙한 호흡으로 어둠 속에 몸을 숨겼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로 들어오자 연화는 5년 전 그 치열했던 밤들이 떠올라 가슴이 뛰었다. 그때는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지만 지금은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지키기 위한 여유로운 순찰이었다. 마을은 쥐 죽은 듯 고요했다. 두 사람은 지붕 위를 소리 없이 이동하며 마을을 내려다보았다. 달치의 경공술은 여전히 바람처럼 가벼웠고 연화의 움직임은 고양이처럼 은밀했다. 자시수가 가까워질 무렵 마을 어귀의 박진사댁 담장 너머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달치가 연화에게 눈짓을 보냈다. 두 사람은 숨소리를 죽이고 기와 뒤에 몸을 납작 엎드렸다. 잠시 후 담장 위로 작은 그림자 하나가 쑥 올라왔다. 달빛을 등지고 선 그 그림자는 소문대로 기이한 춤을 추듯 팔을 휘적거리고 있었다. 어라, 달치가 작게 탄성을 내뱉었다. 그 그림자의 동작은 묘하게 낯이 익으면서도 어설펐다. 한 다리를 들고 균형을 잡으려다 비틀거리고 손을 뻗어 기와를 잡으려다 헛손질을 하는 꼴이 영락없이 초보자의 그것이었다. 저게 무슨 도깨비야. 그냥 좀도둑 아니에요? 연화가 속삭였다. 그때 또 하나의 작은 그림자가 담장 아래서 튀어나와 앞선 그림자를 부축했다. 야, 조심해. 그러다 떨어지면 아버지가 알게 된단 말이야. 낯익은 목소리였다. 연화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별이? 그랬다. 담장 아래서 망을 보고 있는 작은 아이는 다름 아닌 딸 별이었다. 그리고 담장 위에서 낑낑거리고 있는 녀석은 낯선 소년이었다. 달치와 연화는 황당함에 말문이 막혔다. 도깨비의 정체가 제 딸과 그 친구였다니. 달치가 나서려 하자 연화가 제지했다. 잠깐만요. 어떻게 하는지 좀 봅시다. 연화의 눈에 호기심이 서렸다. 소녀는 보찜에서 무언가를 꺼내 별이에게 건넸다. 훔친 곶감이었다. 별이는 그것을 받아 들고는 자신의 품에 있던 주먹밥을 소년에게 건넸다. 이거 먹어. 우리 엄마가 만든 거야. 곶감은 할머니 드리면 되겠다. 아이들의 대화를 듣던 연화의 마음이 짠해졌다.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라 무언가 사연이 있는 듯했다. 소녀는 주먹밥을 허겁지겁 베어 물었다. 꾀주죄한 행색에 앙상하게 마른 몸. 그러나 눈빛만은 살아있는 아이였다. 그때 박진사댁 머슴이 잠에서 깼는지 고함을 질렀다. 누구냐? 도둑이야. 아이들은 화들짝 놀라 도망치기 시작했다. 소년이 별이의 손을 잡고 뛰었다. 하지만 어른들의 발걸음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머슴들과 마을 장정들이 몽둥이를 들고 쫓아오고 있었다. 위기의 순간 달치와 연화가 지붕에서 뛰어내렸다.
누가 감히 아이들을 겁박하느냐. 달치의 우렁찬 목소리가 밤하늘을 울렸다. 그는 소년과 별이 앞을 가로막고 섰고 연화는 뒤따라오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섰다. 달치의 등장에 쫓아오던 사람들은 멈칫했다. 최 훈장님, 횃불을 든 머슴이 당황하여 물었다. 이 녀석들은 내가 잡을 테니 다들 물러가게. 내 집에서 엄히 다스리겠네. 달치의 위험 있는 말에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돌아갔다. 남겨진 것은 겁에 질린 두 아이와 팔짱을 낀 채 그들을 내려다보는 달치 부부뿐이었다. 별이는 연화의 눈을 피하며 달치의 다리 뒤로 숨었고 소녀는 바들바들 떨면서도 별이를 감싸려 앞으로 나섰다. 제가 시켰어요. 별이는 잘못 없어요. 소년의 외침에 달치는 피식 웃음을 흘렸다. 자식, 의리는 있네. 집으로 돌아온 네 사람은 촛불 아래 둘러앉았다. 소년의 이름은 철수였고 전쟁통에 부모를 잃고 병든 할머니와 단둘이 마을 외곽의 폐가에서 살고 있다고 했다. 배를 쟀는 할머니를 위해 먹을 것을 훔치려 했고 우연히 만난 별이가 그를 도와주었던 것이다. 게다가 철수가 흉내냈던 그 춤은 달치와 연화가 밤마다 마당에서 수련하는 모습을 멀리서 훔쳐보고 따라한 것이었다. 아저씨랑 아줌마가 춤추는 게 너무 신기해서 그거 따라하면 힘이 세질 것 같아서 철수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고백했다. 연화는 말없이 부엌으로 들어가 따뜻한 밥상을 차려왔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과 된장국을 철수 앞에 놓아주자 아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숟가락을 들었다. 달치는 그런 철수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밥그릇을 비운 철수에게 진지하게 물었다. 힘이 세지고 싶으냐?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힘이 세져서 할머니도 지켜드리고 아무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고 싶어요. 그 말은 5년 전 연화가 달치에게 했던 말과 닮아 있었다. 도둑질을 하기 위한 힘은 무예가 아니다. 그것은 비겁한 폭력일 뿐이야. 달치의 목소리가 엄해졌다. 철수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배우는 힘이라면 그건 진짜 무예가 될 수 있지. 달치의 말에 철수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옆에서 별이도 눈을 반짝이며 거들었다. 아빠, 나도 배울래. 춤추는 거. 달치는 연화를 바라보았다. 연화는 못 말리겠다는 듯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수제자가 하나 더 늘겠군요. 각오하세요. 똥 마려운 강아지 자세부터 다시 가르치려면 허리 좀 아프실 겁니다. 다음 날 새벽부터 최달치의 집 마당 풍경이 바뀌었다. 예전에는 달치와 연화 둘뿐이었지만 이제는 넷이 되었다. 달치가 맨 앞에서 시범을 보이면 연화가 그 옆에서 우아하게 동작을 다듬었고 그 뒤로 꼬마 둘이 낑낑거리며 따라했다. 자, 엉덩이를 더 뒤로 빼고 다리 떨지 마라. 달치의 호랑이 같은 호령에 철수와 별이는 울상을 지으면서도 버텼다.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그 모습을 훔쳐보며 혀를 내둘렀다. 최 훈장네가 이제는 무관학교를 차리려나 보네. 근데 저 동작은 볼 때마다 웃기단 말이야. 무슨 춤 같기도 하고. 철수의 할머니도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거처를 옮겨 보살핌을 받게 되었다. 철수는 달치의 정식 제자가 되어 낮에는 글을 배우고 밤에는 무예를 익혔다. 별이는 오빠 같은 친구가 생겨 더욱 신이 나서 마당을 휘젓고 다녔다. 달치와 연화는 툇마루에 앉아 땀 흘리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차를 마셨다. 서방님, 우리가 가르치는 게 무예입니까? 아니면 춤입니까? 연화의 물음에 달치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가을 하늘이었다. 글쎄, 누군가를 해하기 위했으면 칼춤이 될 것이고 누군가를 지키고 사랑하기 위했으면 생명의 춤이 되겠지. 저 녀석들이 어떤 춤을 출지는 녀석들의 몫이 아니겠소? 달치의 대답에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달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그래도
똥 마려운 강아지 자세는 좀 이름을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복호 후후 엎드린 호랑이라든가 달치는 껄껄 웃었다. 에이, 복호는 너무 점잖잖아. 무예는 즐거워야지. 바람이 불어와 마당에 낙엽을 쓸고 지나갔다. 아이들의 기합 소리가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다. 한때는 바보라 손가락질 받던 사내와 모든 것을 잃고 절망했던 여인이 만들어낸 이 소박한 풍경은 그 어떤 영웅담보다도 찬란하고 따스했다. 달치와 연화는 알고 있었다. 이 평범한 하루하루가 그들이 목숨 걸고 지켜낸 가장 위대한 승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저 아이들의 몸짓 속에서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웃음 속에서 영원히 춤추며 이어질 것임을.